인류학자의 데이터인데요. 1kg 해봤자 뭐 한 요 정도 부피 될까요? 요 부피 속 1kg에 해당하는 흙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냐면요. 방사선균은 7천억 마리. 어마어마하죠? 일반균류 4천억. 원생동물, 단세포동물이 500억 마리. 박테리아가 한 2억 5천. 어마어마한 생명체들이 흙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 라는 거죠. 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도 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 세상에 갈 때까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건데 왜 저들은 흙을 선택을 했을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저 수많은 생명체들이 기이하죠. 그 이유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뻔하죠. 살기 저게 참 환경이 좋고 먹이도 풍부하고 살기 좋으니까 흙을 선택하겠죠. 이 흙이라는 것은 정말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었어요. 제가 그 1997년도에 이제 그 귀농을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한 4,000평 밭농사를 이제 지었는데 그때 이제 뭐 농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일 흙을 만나는 삶이죠. 그렇죠? 귀농이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은 귀토죠. 흙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매일 흙을 만나고 그 작물도 결국은 그 뿌리를 흙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흙에 이렇게 턱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흙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떠오른 이제 그 단상들이에요 이게. 흙은 넓고 넓은 가슴입니다. 흙은 깊고 깊은 배려입니다. 뭐 쭉 이제 이런 내용이 이렇게 그때 이제 메모해 놓은 건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삶의 참 스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바로 위에 제가 이렇게 떠오른 생각, 이런 의미에서 흙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로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의 흙처럼 나도 살고 싶다. 그래서 제 호를 흙처럼이라고 지었어요. 뭐 한자로 표현하면 같을 여자에 흙토자, 여토가 그래서 제 호입니다. 그래서 흙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스스로 지은 거고 우리 흙집학교 이름도 그래서 흙처럼 아슈람으로 지었어요. 흙처럼은 제 호고 아슈람은 인도 말인데 수행처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어디에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콘크리트 숲이 대부분 현대인들의 삶의 보금자리들이죠. 자, 이러고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들 중에 최고의 존재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인간이 콘크리트 숲을 보금자리로 선택하며 살고 있는 인간이 과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들 중에서도 가장 우둔하고 어리석고 정말 뭐랄까요, 보금자리를 선택한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빵점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자유의지로 보금자리를 콘크리트 집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과연 있느냐? 한 종도 없어요. 한 종도. 왜 그들은 선택하지 않을까? 콘크리트라는 소재는 생명을 시들고 병들고 공격하는 소재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똑똑하고 그야말로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아주 교만한 자기 규정을 하는 인간들은, 그렇게 똑똑한 인간들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똑똑한 선택일까? 현명한 선택일까? 반대죠. 자, 이 콘크리트 숲이 형성되려면 자연의 숲이 없어져야 돼요. 왜? 그 원석, 재료, 콘크리트의 원석이 뭐예요? 주요 원석. 석회석. 예? 석회암. 석회석이죠, 그죠? 예. 그것을 산에서 이런 장면 많이 보이잖아요. 산 까물겨가지고 대단히 채취자하고 편장 많이 오잖아요. 이 석회석을 여기서 채취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석회석은 조금 들어가.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5만 가지 이제 화학약품이 들어가고 폐기물이 들어가고 그렇게 만드는 게 콘크리트예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숲을 만들어서 여기 살고 있는데 이것이 수명이 30-40년이면 이제 아웃이야.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부숴야 되죠. 그럼 엄청난 건축물 폐기물이 생기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건축 폐기물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죠. 이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결국 우리 생명의 원천인 생명줄인 이 흙을 오염시키는 쪽으로 다 가잖아요. 그게 뭐 다 매립이지 뭐 다 어디로 가겠어. 수많은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명체들을 죽이는 쪽으로 작동하니까 이 콘크리트 건축물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뒤끝이 아주 고약한 건축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흙집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이다. 왜? 이유는 재료에 있어요. 흙건축, 흙집의 재료는 저는 주로 이 네 가지를 주로 씁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지붕은 방수 시트도 이렇게 깔아야 되기 때문에 방수 시트는 화학 제품이죠. 그러나 어쨌든 가능한 한 흙, 돌, 나무, 숲 요 네 가지를 주 소재로 흙집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명을 한번 볼까요? 이 흙은 물기, 습기만 차단하는 수명이 반영구적이에요. 돌은 말할 것도 없고 나무, 물기, 습기 차단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몇백 년 이상 무량수전 1000년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무에서 파생된 이 숯이라는 게 썩기를 해나요? 오히려 방부제 역할을 해. 나무 같은 거를. 그리고 이 숯은 음이온이 무한대방 공기 정화 작용 그리고 뭐랄까요? 습도 조절 작용, 그죠?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음이온 무한의 방출, 굉장히 건강에 좋은 소재라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집집마다 숯바구니 갖다 놓고 이러는데 이게 썩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썩는 걸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은 흙집은 적어도 수명이 30-40년밖에 안 가는 그 콘크리트 주택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얻은 게 경제적인 건축이에요. 사실. 그리고 수명이 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흙집은 흙으로 돌아가는 집이야. 자연으로 돌아가는 집이에요. 오염시키지 않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집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 사는 동안 내 가족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도대체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콘크리트 집을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죠. 시행착오를 겪은 이 사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이상적인 어떤 내 가족의 보금자리로 이렇게 권하는 것은 흙집이래 패시브 흙집을 권한다. 패시브 흙집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이제 올라갑니다. 창호도 뭐 삼중 창호 쓰고 뭐 단열도 굉장히 이렇게 잘 하고 소재도 거의 자연 소재를 쓰고 이러다 보면 건축비는 올라가게. 건축비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잠시 후에 건축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뭐 전반적인 집에 대한 뭐 좀 이렇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우선 여러분이 귀농 귀촌을 하실 경우에는 이 한국농어청공사 여기 홈페이지를 자주 들락거리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는 이제 빈집 정보도 있고 텃밭 정보, 농지 매물까지 올라와 있어요. 농지 정보, 농지 가격 정보, 그리고 이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 보통 이제 집을 지려면 설계 사무소에 돈을 주고 설계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그 설계 비를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대로 집을 지을 분들은 이 설계도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또 귀농귀촌 거주지 추천 이 사이트는 들어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면 이용 방법은 한국농어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귀농귀촌 종합센터 아시죠? 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전국 각지에 농어청공사 지사가 있는데 거기에 직접 가가지고 열람하면서 복사도 가능해요. 자, 그럼 농어촌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있어요. 감면 대상은 100제곱미터, 이건 30평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경우에는 감면이 되는데 그 감면 내용은 취득세 면제 그리고 5년 동안 재산세 면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주택 자금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런 국비 지원 교육을 받으실 경우에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상업, 농업 그 창업 자금을 저리로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주택 자금을 이렇게 저리로 받을 수가 있어요. 2% 이자인데 세대당 7,500만 원 이내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을 지을 경우는 45평 이내로 지으시면 되고, 이 돈으로 집을 안 짓고 땅을 구입하는 데도 쓸 수가 있어요. 토지 구입에. 그리고 9억을 사가지고 수리하는 수리비, 개축, 신축, 증축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돈이 부족하다면은 활용해볼 만도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구입하는 땅이 농지나 임야일 텐데, 그러면 그 땅을 그대로 이제 그 지목을 그 상태에서 집을 질 수가 없습니다. 대지로 이렇게 바꾸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이제 건축 인허가 절차인데 10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우선 내가 땅을 샀다. 그럼 300평 땅을 샀다 그러면 경계 측량부터 해야 돼요. 경계 측량은 지자체 민원실에 가면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그 옛날에 지적공사
직원이 상주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번지되고 그러면 이제 딱 계산을 해줘요. 아, 이거 측량비 얼마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경계 측량을 신청해서 경계 측량, 내 땅 경계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농지일 경우엔 농지 전용 허가, 임야, 산지일 경우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이거는 농지 또는 산지를 대지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개발행위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바꾼 다음에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건축 신고도 해야 돼요. 이건 건축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농지나 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는 어디 누구를 통해서 해야만 하느냐면 측량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 용역비를 주고 대행을 시켜야 돼요. 개인이 못 돼요. 그럼 건축 신고는 누구를 통해서 또 대행시켜야 되냐? 건축 설계 사무소. 거기에 또 용역비를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측량 설계 사무소하고 건축 설계 사무소를 정하셔서 용역비를 주고 요 네 가지 전용 허가를 신청해야 돼. 요즘 다 일괄 허가 신청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담당 부서, 뭐 농지는 농지과, 산지는 뭐 산림과, 개발행위는 도시과, 건축신고는 건축과, 담당 직원들이 일괄 처리해요. 모여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하자 없다, 이제 허가를 내줘. 일괄 허가를 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땅을 200평 샀는데 200평을 다 대지로 전용하려면은 그냥 분할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300평을 땅을 사가지고 나는 150평만 대지로 전용하고 150평은 그냥 밭으로 쓰겠다 그러면 150평을 분할해야 돼. 그럼 분할 측량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국토정보공사. 거기에 다시 분할 측량을 신청해요. 그 다음에 이제 토목공사, 그래가지고 이제 딱 뭐 분할 측량해가지고 그 분할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토목공사를 해야 돼요. 토목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30평짜리 살림집을 짓는다? 이제 공사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착공해도 됩니다. 착공 이제 그게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때 이제 착공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목공사 다 끝나고 건축물 다 짓고 나서 준공을 받아야죠. 건축물 준공, 토목준공. 바로 6번까지 토목준공은 사설측량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해 주는 거고, 건축물 준공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해 주는 거고, 준공까지 다 끝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건축가의 건축물 대장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건축주는 내가 20평 요런 설계대로 이렇게 짓는다고 신고했고 실제로 지었는데 그 내용을 건축물 대장에 다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건축주는 저 대장을 띄워서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취득세, 등록세를 이제 납부를 합니다. 이제 저게 이제 날아와요. 그리고 이제 건축주가 해야 될 게 지목 변경이에요. 전이면 전, 답이면 답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적과에 가서 신청하십니다. 지적과. 마지막으로 이제 지목 변경까지 다 됐어. 그럼 건축주는 자기 그 땅과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등기를 하시면 돼요. 땅은 이제 밭을 이제 그 대지로 이제 그 지적 변경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내용을 법원 등기과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변경을 신청해야 되고 건축물도 이제 보존 등기를 법원에 가서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 10번 이거를 법무사를 통해서 대행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몇십만 원 달라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전화 걸어서 법원 등기과에서 내가 땅하고 건물을 등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필요한 서류가 뭡니까? 전화로 그냥 물어보면 뭐뭐뭐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딱 떼어가지고 가서 직접 하면 그뭐 얼마 그뭐 인치대 그거만 몇 푼 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아주 제가 상세하게 저 유튜브 강좌에 다 이미 이 내용은 다 아주 상세하게 다 이렇게 강좌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저 유튜브 강좌 보시면 더 상세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집을 이제 지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집을 지으시면 되는데 이제 집을 짓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한 방식을 여러분 선택해서 지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 시공사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방식이에요. 돈만 주면 되니까. 근데 이 첫 번째 방식으로 하려면 시공사를 잘 선택해야 돼요. 시공사 잘못 선택하면 집 한 채 짓는데 10년이 늙어버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주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공사 선택이 중요해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두 번째는 직영으로 짓는다. 직영으로 짓는다는 것은 건축주가 주체가 돼서 집을 짓되 건축주가 원하는 자재는 내가 다 발품 팔아서 다 자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저 창호도 수없이 많은데 내가 원하는 창호 딱 사다 놓고 다 이런 식으로 자재를 다 사다 놓고. 두 번째, 사람을 구해서 일을 시켜야죠. 그렇죠? 기초공사 한다 그러면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해서 딱 날짜 정해가지고 자재 다 갖다 대고 그래가지고 시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전공정을 진행하는 게 직영 방식이에요. 이제 직영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건축주는 사전 공부가 철저히 돼야 돼요. 집 짓는 전 공정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사전 스타디가 되지 않고 직영 방식으로 가면은 그야말로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대로 하고 집은 집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전 공부가 철저히 되어야지만 직영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직영으로 지을게 되면 장점이 뭐냐? 건축비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 세이브하느냐? 좀 이따 건축비에 대해서 나오겠지만은 건축비라는 것은 건축비라는 것은 크게 자재비, 물류비, 자재를 운반하면 물류비 포함해서 자재비와 인건비가 합쳐져서 건축비가 형성되는 건데 여기서 각각 차지하는 프로테이지는 한 50% 내외로 보시면 돼요. 자, 직영으로 지을 경우에는 자재비 들어갈 거 다 들어가. 그 사람을 일당으로 쓰든 뭐 도급으로 쓰든 사람을 쓰면 인건비 나가. 이것이 포함해서 그 사람이 건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공사에게 전적으로 맡길 경우에는 여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은 시공사 마진이 더해져야 되죠. 그렇죠? 그 마진이 뭐 몇 프로가 될지 뭐 다 다른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직영으로 하면은 시공사 마진만큼 전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진은 시공사 마진 안 줘도 되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손수 내가 직접 짓는다. 이 방식을 택할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직접 짓는 거예요. 내가 기둥 치목해서 세우고 뭐 내가 직접 구들 놓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직접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손수 짓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손수 집을 짓게 되면은 당연히 건축비를 가장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길이에요. 저거밖에 없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싸고 좋은 집을 짓고 싶어 하죠. 근데 제가 이 일을 20여 년 하면서 이 세상에 싸고 좋은 집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싸면 그만큼 부실한 집이고 가격이 건축비만 그만큼 집이 품질이 높아지고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그럼 건축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은 세 번째 방법 길밖에 없어. 두 번째 길은 시공사 마진만큼 절약하고 세 번째 손수집을 주면 인건비까지 절약되니까 그런 거예요. 인건비. 건축비에서 50%나 차지하는 인건비를 내가 100% 혼자 짓는다 그러면 50%가 세이브 돼. 평당 400만 원에 질 거 200만 원에 질 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손수 짓는 게 가장 건축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고 이제 손수집을 지으면 건축비만 절약하는 이득이 있는 게 아니라 집 짓는 과정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귀농을 하면서 손수 집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 집을 손수 지었는데 제가 무식하게도 크게 졌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뭐 무서운 게 없어가지고 젊었으니까 30대 후반이었으니까 어제 제가 저희 살림집을 40평을 지었어요. 다락방 11평까지 하면 51평 집을 제가 망치질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지어냈어요. 그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아주 큰 저에게 용기를 준 3명의 건축 스승님 덕분이었어요. 그 스승님이 누구냐? 새, 벌, 거미였어요. 제가 매일 농사지로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날 우연히 새 집을 만났어요. 아주 새가 뭔가를 이 자연 소재를 물어가지고 아주 둥글게 거기 알까지 넣고 이렇게 풀고 있다. 야, 이거 건축가네. 새가 저 새 집을 지을 때 무슨 새 집을 짓는 시공업자에게 맡겨서 지은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 또 우연히 벌집을 만났어요. 이 벌집을 보니까 정육각형 다세대주택이야. 뭔가를 물어와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모르면서 그렇게 정교한 정육각형 벌집을 다세대주택. 위대한 건축가다. 거미도 마찬가지. 거미줄 만나면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저들도 손수 짓는데 저 벌이 무슨 벌집 학교를 나와가지고 저렇게 배워서 지었을까? 아니잖아요. 저들도 손수 짓는데 나라고 왜 못 지을까? 이런 용기가 생겼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손수 집을 40평짜리를 짓게 됐는데 짓고 나니까 나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람들은 손수 배우지 않아도 지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섰어요. 저는 그때 무슨 흙집학교, 한옥학교를 나와서 지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 누구에게나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저 새나 벌이나 다 자연 생명체도 본능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내장되어 있듯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근데 왜 내장되어 있을까? 이거 궁금하죠?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는 수많은 조상님들이 계셨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후에 선대 계속 이어져요. 그럼 수많은 조상님들 중에는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셨겠죠. 농부도 있었겠고, 상인도 있었을 거고, 학자도 있었을 거고, 도독도 있었을 거고, 엄한 조상님들이 다 계셨는데 그 중에 목수가 없었겠어요? 목수가? 있죠. 그럼 그 조상님들이 재능, 달란트들이 결국은 유전적으로 쭉 내려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DNA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손수 집을 못 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엄두. 집이라는 건 저 목수가 짓는 거, 시공업자가 짓는 거, 돈 주고 사는 거, 이런
고정관념 선입견이 딱 나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저 새들도 손수 짓는데 나라고 못 져? 이렇게 딱 엄두를 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있는 이 잠재 능력, 조상님들로 물려받은 이 집짓기 능력이 꿈틀꿈틀 살아나서 결국은 이래 짓게 되는 길이 열리고 결국은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체험해보지 않고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 체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책상머리 안에서 정신노동만 하는 자가 그래 손수 40병 흙집 짓고 그리고 지금 흙집학교를 이래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하면 더 잘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건축비를 가장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손수 짓는 일인데, 손수 짓는 일은 말씀드렸다시피 집 짓는 과정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보면요, 내가 설계하고 내가 구상하는 거를 내 손발을 움직여서 이게 만들어가는 그 창조적 성취감이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즐거움이요 행복이에요. 그거는 이제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자, 그러면은 손수 짓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여기 흙집 짓기 교육을 받으면 가능하단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 이거 교육 안 받아도 새처럼 벌처럼 지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흙집 학교에 와서 배우시면은 뭐를 좀 이렇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 그게 다예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초짜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집을 40평일 때 당연히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또 재미도 있어요. 저는 많은 걸 해결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이제 그런 이제 노하우들을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전수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그게 있다. 그런데 여기 국비 지원 교육이라고 있는데 저희처럼 아시람도 기농기촌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지정돼서 여기 화천기농학교처럼 여기는 이제 농사에 관한 이런 거 귀농교육인데 저희는 이제 귀농귀촌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손수 저렴하게 건강한 흙집을 지을 수 있는 그 기술을 이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6년째 국비 지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매년 3월 달에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내일 시작해요, 교육을. 저희는 총 금년에 7기스를 해요. 7기스, 7기스. 7기스를 하는데 그 내용을 소개, 아까 질문도 나왔으니까. 여러분, 농촌주택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뭐 보수하는 건 식은 죽 먹기지 뭐. 구옥 수리하는 건 식은 죽 먹기지. 맨 땅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기농기천전에 집짓기 공부를 하는데 저희 교육 내용이 이렇습니다. 각종 전동공구 사용법, 기초공사, 이론 실습을 병행해요. 근데 주로 실습 위주로 하는데 이론 공부도 하고 거푸집 되는 거, 구들 놓는 거, 이 골조 짜 맞추고 깎고 이런 골조 공사, 천장 지붕 공사, 창틀 문틀 짜고 흙벽체 직접 실습하고 창틀 문틀 짜고 수맥 착화 실습.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제 10박 11일 동안 진행됩니다. 10박 11일. 이게 저희 흙집학교 강의실, 실내 흙집 강의실이요. 이건 이제 흙집 견학 시간도 있어요.
저희 흙집학교에 20채 정도의 다양한 규모의 흙집들이 있어요. 견학도 하고 수맥파는 잘 아시겠지만 전자파 못지않게 아주 좋지 않은 파기 때문에 가능한 수맥을 피해서 집을 안 쳐야 되는데 수맥 찾는 실습도 하고 각종 전동 공구 사용법 실습하고 기초 거푸집 설치 실습하고 이렇게 중목구조 기둥 도리보 이런 거 이제 그 치목하고 결합하고 그리고 이제 석가래 다듬고 그래서 석가래 걸기 이건 지붕 석가래 또 걸기 합판대기 방수 깔기 아스팔트 이중 싱글 지붕 마감하기 창틀문 들짜기 구들 놓기 흑벽체 공사 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저희 흙처럼 아시람 모습이에요. 박경희 선생님 토지문화관에 있는 그 마을 저 안쪽에 산중턱에 있는데 봄 풍경, 겨울 풍경.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귀농 또는 귀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여하고 싶은 일기는 이미 다 마감되고 대부분 기수들이 이렇게 그 정원이 이제 조기에 마감되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한 지 얼마 안 됐다. 유튜브 방송에도 이 국비지원 교육에 대해 안내돼 있고 수강 신청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흙처럼 아슈람이 저희 이름이고 저 유튜브 저기 들어가면 이제 안내들이 이 국비지원 교육 안내가 유튜브 흙처럼 흙집학교 유튜브 방송에 자세히 돼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 이제 수강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2기, 3기는 거의 마감 단계고 이건 뭐 다른 개수도 그렇고 만약 여러분이 하시려면은 이제 10월까지 교육이 진행돼요. 교육 일정이 연간 교육 일정, 7기수 교육 일정이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어요.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다른 질문은 그 대답이 된 거였고 간단하게 건축비에 대해서 건축비. 예. 그러니까 건축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건축비라는 게 조건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8가지 집 스타일이 있는데 뭐 어느 집하고 비교를 해도 좋습니다. 그랬을 때 패시브 흙집이 어느 정도 수준의 건축비가 소요되는지. 자, 제가 그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건축비에 관한 질문이에요. 평당 얼마면 지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거기 집 짓는 방식이 3가지라 그랬죠. 시공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자, 직영으로 짓느냐, 손수 짓느냐에 따라 또 건축비가 다 달라지겠죠. 또 구조가 단순하냐 복잡하냐에 따라서 또 인건비가 달라지고 공사기간이 또 달라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건축비는 정말로 평당 얼마 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건축비예요.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건축비에 관한 질문인데 그렇지만 이제 궁금증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축비라는 것은 평당 100만 원에도 지을 수 있고 1000만 원 이상으로도 지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더 이제 좁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패시브 흙집에 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어주고 또 제가 지어받고 그런 이제 건축이기 때문에 아까 뭐 저기 스트로베일 하우스, 뭐 신벽집, 뭐 기타 이런 집들은 같은 스트로베일 하우스라도 평당 500에 지을 수도 있고 700에 지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재는 어떤 걸 쓰냐 또 달라져요. 그렇지만은 제가 4가지 요소, 건축의 4요소를 담은 패시브 흙집을 지을 때 건축비는 얼마가 되느냐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세 가지 방식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시공사에게 전적으로 맡겼을 때 가격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 가격하고 손질질 때 건축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재비야. 자재비. 네 가지 건축 요소를 다 담은 패시브 흙집을 지을 때 자재비는 평당, 자재비는 300만 원, 거기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재비만. 그럼 거기에 인건비나 예를 들면 시공사에게 맡겼을 때는 거기에 시공사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자재비가 들어가죠. 거기에 시공사 마진이 플러스 돼 있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직영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영으로 갔을 때는 자재비는 그 정도 든다고 보면 돼요. 평당 300 내외. 그러면 인건비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직영으로 어떻게 사람을 쓰고 사람마다 또 목수도 뭐 어떤 목수를 쓰냐에 따라서 20만 원이 될 수도 30만 원이 될 수도. 세 번째, 선수 짓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자재비는 말할 수 있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선수 지으면 내가 구들공사만 선수 짓고 나머지는 인건 사람을 쓴다.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고. 내가 웬만한 건 다 하고 전기하고 설비만 사람한테 줬다.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고. 인건비가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평당 얼마 듭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다만 자재비는 그 정도 품질의 집을 짓는데 자재비는 평당 300만 원 내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뿐이 정리를 못 해드려요. 충분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질문 있습니다. 요새 그 한참 문제되고 있는 그 라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알기로도 일반 뭐 암석이나 뭐 콘크리트 위주 뭐 이런 데서도 다 자연적 흙에서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흙집도 거기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연관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 라돈이라는 것은 모든 흙에서 나옵니다. 모든 흙에서. 다만 라돈 수치가 높은 흙이 있고 낮은 흙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기준치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황토라고 해서 라돈이 안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모든 흙에는 라돈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기준치 이상이냐 이하냐가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리고 그 라돈 측정기를 가지고 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토 벽돌을 여러분이 구입할 때 라돈 측정기로 그거를 대봤을 때 기준치 이하다. 그럼 안전하고 쓰는데. 근데 그거를 벽돌 공장에서 그 라돈 측정기를 가지고 있는 벽돌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대부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설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제품은 기준치 이하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벽돌이 기준치 이하냐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또 그게 있어요. 왜냐면은 흙이라는 것은 거기서 한 곳에 나온 흙만 사용하지 않거든, 공장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반입을 해서 또 흙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 무한정 그 공장에 흙이 나오는 흙만 가지고 안 쓴다. 그럼 이제 그럴 경우는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라돈 측정기가 그 뭐 빌릴 수 있고 그래요. 이게 사실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구입을 하던가 그래가지고 측정해서 그게 걱정되면 측정해가지고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준치 이상이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이래 살면서도 뭐 늘 흙을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측정하면서 이렇게 못 살지.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사람이 느낌이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느낌, 에너지를 이렇게 파악한 느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질문? 예,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 교육이 언제 마치죠? 일요일날 일요일. 총 며칠 코스예요? 9일이요. 예? 8박 9일. 8박 9일. 그러니까 여기 교육 잘 받으셔서 잘 또 이렇게 인생 2막을 잘 이렇게 정리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해서 남은 여생 이왕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아주 정말 생기 있게 윤기 있게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